언론에 흘린 게 자라야? 경찰 가오. 경찰의 체면보다 피해자가 더 중요합니다. 권성철이 어딨어? 빨리 말해. 모른다니까, 이씨.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발견되면 우리가 특정한 용자의 DNA와 비교 분석해서 범인 잡을 수 있습니다. 범인을 잡아야 하는 순간에 겁먹은 형사였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 모습을 누군가한테 들켰다는 건 참 부끄럽고 많이 힘들었고요. 오늘 글로벌 다이렉트 뉴스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영사를 넘어서 여경의 전설로 불리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1980년대 여자 형사라는 개념조차 그렇게 생소했었던 시절에 그 초석을 다지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없었다면 드라마나 영화 속의 여자 형사라는 이미지가 지금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최초의 여성 강력반장, 최초의 여성 마약수사팀장, 그리고 최초의 여성 강력계장이라는 정말 수많은 기록들을 세우셨고요. 여경의 역사를 다시 쓴 박미옥 현상님. 그 긴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지 오늘 함께 깊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현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저희 초대석에 와주셔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뭐 우리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님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 형사님 소개를 잠시 부탁드릴게요. 33년 경찰 생활을 했고요. 그중에 30년을 강력 형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년 8년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작가가 되려고도 하지만 형사의 연장선상에서 상처 입고 상처를 회복하시는 분들을 만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그렇게 지원을 하시게 되셨나요? 사실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아, 지원이 아니었나요? 그때 당시 여행사가 충불발할 때 많은 상사분들이 우려가 있으셨죠. 그래서 대부분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의지 있는 여경들을 지원받자. 근데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제가 모시고 있던 상사님이 지원자들은 많이 모였지만 의지가 너무 넘치는 사람들만 있을 때 그 사소한 일들, 하합을 이루는 일들, 심부름할 일들 이건 과연 누가 할까 이런 고민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퇴근 시간에 저에게 아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당연스럽게 그때 당시 초짜니까 아주 정석의 대답을 한 거죠.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 글이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실 때 어떤 거부의 말이나 이런 것보다 제 타입이 혹심이 일단 있는 타입이고 한번 해보고 결정하는 타입이라서 뭐 가서 한번 해보지 이 마음으로 갔던 것 같고 1년 사이에 갈등했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저를 발견하면서 제대로 해보고 떠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30년 했네요. 제대로 한번 해보고 떠나자. 네. 엄청나죠. 제가 30년 한 걸 공공연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다른 나라의 100년이 바뀐 속도다. 제가 타자기로 시작했습니다. 타자기요? 네. 네. 모토로라 삐삐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술용지 이게 조서용지가 부족해서 인쇄해서 개인이 네. 인쇄해서 사용했던 시절이 있다고 하면 지금 친구들은 아마 웃을 거예요. 그리고 체포영장 제도라는 자체가 제가 91년도 형사인데 98년도에 생겼어요. 스토킹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리고 2000년 초 넘어가면서 이제 성범죄도 정조에 관한 죄에서 성폭력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G, 3G에 카메라 달린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해결하던 것을 시스템이 생겼고 시스템 위에 장비라는 게 진화되었고 그것을 다시 인간이 고르게 운영할 수 있는 시절까지 왔고 이제는 과학적 기반을 해서 빅데이터까지 활용하는 수사 시절이 왔다. 그래서 그 옛날에 미제가 많았던 이유는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찰에 미제가
거의 없는 것은 CCTV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인간의 능력,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간의 능력, 그리고 그 모든 기반이 돼도 그것을 인간이 운영해야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치안력이 세계적으로 뭐 K판만이 아니라 K 치안도 수술합니다. 네. 그게 30년 동안에 있은 일입니다. 사실 이제 정남규 사건이나 이제 신창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절에 이제 보기 드문 당황스러운 사건들이었던 거죠. 네. 탈주범이 와서 2년을 도망 다닌다는 네, 거. 영화 같은 사건이었죠. 신창원이나 정남규는 제가 직접 근거를 했다는 입장보다는 그 수사 상황들을 끌고 가준 형사들이 지치지 않게끔 끌고 간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신창원 정남규에서 제가 배웠던 것이 단편적으로 활동해서는 이제 잡을 수 있는 범인이 없다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많은 공부가 이루어졌고 이랬을 때 그 만사간에 살해한 의사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사건 때 피해자는 죽고 말이 없고 범인은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범죄 사실조차 쓸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 범죄 사실이 단편적으로 잘못 써지면 도리어 무죄 요소가 되잖아요. 네. 그 가운데 법의학적 지식도 보태야 되지만 국가수와도 협조해야 되고 검사와도 삼심을 준비해야 되고 외국의 법의학자가 와서 피고인을 위한 진술을 할 때 우리나라 법의학자도 준비되어야 되고 그 많은 출발점에 저의 피신이 존재해야 되고 저의 수사보고가 존재하면서 1심의 논쟁, 2심의 논쟁, 3심의 논쟁, 5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이제 또 하나를 보태자면 그때 당시 언론이 엄청난 관심을 가졌습니다. 언론을 끌고 갈 수 있는 힘도 네. 수사에 필요한 요소구나. 네. 그래서 정말 사회가 함께 해야 죽은 자는 자기 말을 못하고 산 자는 자기 변명을 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구나. 그 지점의 변수를 그래도 해결했던 선배가 되었다는 느낌. 네. 그리고 과학적 증거라는 게 정량 증거, 직접적인 증거가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그래도 내린 사례가 범인 너 말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이런 기록을 남긴 것 같아서 저한테는 가장 뜻깊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범인들하고 이렇게 대화해서 진실을 끌어내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로서의 어떤 심리 분석이라든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 어떻게 형사님만의 특별한 대화의 기술이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또 사기꾼을 알아보는 제가 이제 책에서 정말 재밌게 읽었었던 파트 중에 네. 그런 사기꾼들을 알아보는 또는 이런 특별한 대화의 기술, 범죄자를 알아보는 그런 기술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뭐 우스갯소리부터 먼저 시작하면 사기꾼 네네. 얘기하셨으니까 달콤한 말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결핍이 있을 때 본 시선의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내 욕망과 내 기대가 상대를 믿게 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경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결혼 사기범이 38의 남자분이다라고 했으면 그 남자는 38까지 사는 동안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로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낸 역사로 지금 살고 있는 사유로 믿어야 되는데 달콤한 말이 좋죠. 네, 그렇죠. 경계해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범인과 대화를 잘 나눌 수 있다 이것보다는 전 이분법적 사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선악으로 구분하는 걸 경계합니다. 그게 아마 형사 초기에 뭐 3년차, 5년차 때 실수했던 네. 내가 범인을 보고 선악으로 구분해봐서 흥분해보고 흥분하면서 실패했던 일들 때문에 배우기도 했을 것이고 그것에 질문하는 사이에 느끼는 게 사람은 선악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나약함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자꾸 말하는 되풀이 되는 단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신에게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왜 그 뜻이 되었냐고 묻습니다. 그러고 나면 스토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자기중심적인 암시와 왜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암시와 왜곡을 발견하고도 평가하지 않고 그 왜곡이 왜 일어났는지 또 묻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범인들이 많죠. 아주 너무나 귀에 지금 쏙쏙 들어오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아주 꼭 경청해서 지금 노트에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저도 그 세계 유혹자를 분석을 하면서 그들의 공통된 게 나약함을 가진 대중한테 네. 가장 많이 그렇게 하는 게 달콤한 유혹이었죠. 네. 그런 대화의 기술로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범인한테도 사용한 겁니다. 위로받고 네. 싶은 마음을. 아 그렇군요. 예. 저는 사유의 힘이라고 정말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우리는 보통 뭐 행복해야 된다. 원하는 걸 하고 싶다. 편하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인간이 살면서 어느 한 단편인 거지. 행복이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발견하고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일까.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치와 네. 원리가 있어요. 네. 네, 결핍도 겪어야 보충되는 게 있고 부족도 느껴야 채울 수 있는 나의 원동력도 있고 네. 그게 있다는 것을 저는 전제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찍부터 가족의 죽음 때문에 철학서적을 읽었고 그 철학서적의 기반에 제 사유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행을 보고도 인간의 아픔을 보고도 선악의 개념, 이분법적 개념으로 본 게 아니라 인간의 이건 뭘까라는 질문이 제가 아마 그 현장에서 계속 다음을 이 안건을 하고 그 다음을 가게 한 힘이었던 것 같아요. 형사를 하시면서 또 프로파일러의 그 공부를 또 하셨단 말이죠. 그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잘 잡는 게 형사다. 이게 한 15년이었던 것 같고요. 심리학을 공부하고 법의학까지 공부해 보니까 인간이 왜 범죄를 하게 되었는지, 인간의 그것은 무엇인지 묻는 사이에 공부를 해보니까 범인에게도 묻는 질문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제 질문이 달라지니까 범인도 이 형사 뭐지? 이런 느낌의 자기 고백이 쉬워졌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범인에게 제대로 들을수록 피해자가 법정에 가서 겪는 많은 변수가 줄고 예, 그걸 이제 한 번, 두 번 깨닫는 사이에 수사기법, 수사지휘 방법 이게 이제 저도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15년을 기준으로 심리학 공부하고 법의학을 공부했던 이유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어떤 법의학을 공부한 범인 수사하고 나서 속으로 딱 한 말이 대학원 이 범인 하나 잡으려고 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형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의학과 심리학이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간단히 알고 있는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이 단편적일 수 있다라는 반성도 해야 되고요. 네. 끊임없는 새로운 변수를 만나는 동안에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끊임없는 고찰과 통찰이 필요한 게 네. 그래야만이 실수하지 않고 그래야만이 상대를 단편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래야만이 재판정 가서도 이길 수 있는 사건을 네. 할 수 있습니다. 아, 수사의 매력은 종합적인이 아니라요.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이 모여서 종합 예술 같다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영화나 어떤 요즘 그런 것들을 봐도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는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언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재밌는 게요. 네. 범인도 자기 지식만 깊지요. 나머지 지식은 얇아요. 아. 그래서 그걸 디테일하게 보고 이 범인 지능적이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범인에게 말려들고요. 이것 말고 무슨 허점이 있지? 하고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 범인이 놓친 허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완벽하게 디테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형사님께서 그 형사로서의 체력을 이골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 신체적인 힘을 넘어서 이 심리적, 감정적 강인함을 저는 이제 의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골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어떤 게 왜 그러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형사로서 사는 삶은 범죄 현장을 다니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 범죄 현장은 제가 잡는 스케줄이 아니에요. 범인이 그렇죠. 잡는 스케줄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범인이 잡는 스케줄은 24시간 돌아가는 스케줄이지 출퇴근이 있는 스케줄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규정하기 어렵고 그 범인이 왜 그랬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범인의 심리적 상황을 읽어낸다는 건 내 마음이 단단해야 된다보다 내 마음이 유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연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한순간 한순간을 통찰하고 그것에서 매번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했을 때 제가 살아갈 수 있지. 그 형사 현장을. 네. 그렇지 않고 인간이 왜 이런지 나는 언제까지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언제까지 숙면을 제대로 취해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상은 형사 세계는 너무 힘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형사의 이골은 힘도 쌓여야 되고 심리적 이골도 쌓여야 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시선도 확장되어야 된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형사로서의 자격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형사님께서는 그 이 자격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네. 공익성이 있는 직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회적 가치가 분명히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일한다. 이 표현은 너무 뻔한 표현 같고요. 사회생활에 있어서 공익적인 직업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 알고 그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가 온다면 그래서 형사의 자격은 슬픈 것을 불행한 것을 너무 자기 앞에 상처로 가지기보다 그래도 내가 오늘 밀어올린 이 무거운 바위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괜찮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사람이라면 내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직업이 천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형사를 해야 자기도 좀 덜 힘들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형사를 추천할 때 네. 저 녀석 성격 좋아 그러거든요. 네. 근데 진짜 성격이 좋으면 50%는 가는 것 같아요.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욕심을 조금 더 낸 거죠. 네. 그래도 인간의 일을 하는 자가 인간을 사랑해야. 네. 아까 그 제가 사랑의 단어의 다른 표현은 네. 불쌍함이다, 측은지심이다. 현실을 사는 우리를 애타게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보는 자면 없던 수사 실력도 더 갖고 오게 되고요. 그렇죠. 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뭔가를 더 찾아내려는 애착도 더 강한 것 같아요. 거의 성직자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저희 수도사입니다. 네. 그래야 정말 더 네. 이게 될 것 같아요. 형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이 범죄자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봐야지만 그 범죄가 보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불쌍하게 본 겁니다. 측은지심입니다. 근데 그 측은지심이 범인 보고 너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본 시선 아닙니다. 저도 태어나서 사람으로 자라면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현실이 너무 버겁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마음 갖고 산다고 실체적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버거움을 범인한테도 피해자한테도 적용한 겁니다. 나도 사는데 버거웠는데 너도 사는 게 참 버거웠나 보구나. 그리고 이제 피해자를 보고는 사는 것도 버거운데 이 피해를 안고 살아야 되는 그 지점이 얼마나 힘들까. 거기에 내가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는 희망을 하나 줄 수 있다면 네. 이런 마음의 사랑들이죠. 네, 그렇죠. 다른 네. 결의, 다른 컬러의 사랑이죠. 네. 그래서 형법은 어찌 보면 인간의 그 감정에 대한 것을
최소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규정 지어 놓은 네. 죄와 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 자체가 인간에 대한 마음에 대한 규정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막 법을 지식으로 이야기하고 절차법을 네.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네. 이러는 경향이 있죠. 그때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형법을 왜 만들었는데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고 인간의 어떤 마음을 위해서 그 속에 그러한 감정들을 규정해 놓았는지 봐야 그 깊이에는 인정한 거잖아요. 네. 인간에게 그 마음이 있다는 걸. 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저를 보듯 봤다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이거는 또 다른 색다른 질문인데 그래도 이 법 때문에 이제 처벌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근데 정말로 저 사람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저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밖에 처벌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건 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그 부분 매우 동의하는데요. 특히나 뭐 이제 술을 먹고 범죄를 했다. 술이 취해서 뭐 감형의 요소가 된다. 동의 못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정신분열자도 있고 심신미약자도 있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치유나 사회적 시스템은 보장되지 않은 채 정신이 이런 상태에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감형이다. 이것 또한 대책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형벌에 관해서 진지한 고찰이 다시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했던 90년도는 그야말로 뭐 친입해서 강도절도, 그 다음에 뭐 가난 때문에 했던 뭐 장발장 네, 같은 네, 네. 그런 범죄가 있었다면 2000년 넘어서고 지금의 시절은 그 이상심리학이 많이 사회 병리가 많은 시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경쟁 사회에서 루저들이 네. 자기 중심적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자기 합리화를 위한 살인을, 네. 관계에 대한 결핍을 가진 사람이 애정에 의한 살인을. 네. 과연 이 문제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술 먹고 한 행동이다,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다, 이것은 정신병원에 가야 될 범죄다, 이런 요소만 가지고 감형을 한다라는 것은 다시 검토해봐야 될 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2011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도가 시작될 때는 앞으로 무슨 범죄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정신병자요 그랬어요. 스토킹이라는 용어가 없던 시절에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봤거든요. 벌써 네. 그때부터요. 그리고 한 2011년도 정도 됐을 때는 제가 루저, 사회생활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요즘 구직 단념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견디다 못해서 사회 병리에 의해서 성격 장애가 아니라 분열까지 간, 타고난 분열자가 아니라 네. 이 세상을 견디지 못하고 분열자가 된 그 상황까지 이상 심리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병리는 사회적 책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심리 치료가 먼저 필요한 사회가 돼버렸네요. 심리 치료 필요하죠. 그 전에 양육, 교육 매우 중요하고요. 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 근데 우린 여전히 아주 감상적으로 옳다 그러다. 최소한 인간이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걸로 흥분하고 네. 그 순간에 그 사건 하나를 또 잊어버리고 네. 다음 사건 났을 때 다시 자각하고 네. 또 흥분하고 네. 다시 잊어버리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지금 형사에서 또 이렇게 법도 공부하시고 이런 프로파일 심리학도 공부하시고 너무나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이 인생 자체가. 그러면은 개인 생활과 이 업무 생활에 어떤 균형이 많이 깨지셨을 거라는 짐작이 드는데 어떻게 그거를 조화를 이루셨나요? 조화롭지 않았습니다. 20대 제가 이제 23살 나이에 형사를 했으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경사를 달고 눈을 떴는데 29이더라고요. 저한테 20대를 제가 없앤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20대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일상이 없는 나, 20대가 없는 나였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30대가 되니까 그게 나의 가치였더라고요. 그게 나와 다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올인할 수 있었던 20대는 내가 분명히 그게 가치를 느꼈던 거고 그 가치를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건 어떤 것일까. 거기에 이제 조금의 욕심을 낸 게 여형사가 없던 시절이니까
많은 불편한 시선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냥 이 속에 그들과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 그냥 따로 구분되는 인물이 아니라 네. 그냥 한 팀에서 식구같이 가족같이 그거 외에 30대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40대가 되면 형사를 못할 줄 알았어요. 네. 그때 되면 또 나의 인생이 있겠지. 그런데 지금까지 실현한 가치가 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40대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충만했던 시간이 40대였고요. 그래서 저는 일상과 가치, 생활을 구분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아주 길게 잘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를 위해서 9가지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포기했던 그것들이 사실 지금 이루고 있는 박미옥을 이루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50일 때 49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이 갈등이 될 때 51을 선택하고 49를 돌아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네. 정말 중요하다면 49를 선택하고도 51을 후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늘상 저와 대화를 하면서 결정하고 또 저희 어머님이 해준 말씀 중에 정말 좋았던 얘기가 어린 날에 후회라는 건 뒤에 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항상 진지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말씀이 저한테는 네,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범죄자도 인간이고 피해자도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 형사님께서 보셨을 때 인간은 이런 거다. 그런 거를 정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론 굉장히 어렵고 너무나 심오한 질문이에요. 그냥 저는 강력 현장에 오래 있었으니까 네. 강력 현장에서 본 네. 인간의 본성 중에 네. 아주 중요한 키워드 하나, 그것은 나약함인 것 같아요. 나약함의 또 다른 모습은 비급.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잔인하게 본 사건들, 40군데를 찔렀다든가, 잔인하게 토막을 했다든가, 그것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은폐하고 이런 현장만을 한번 프로파일링 팀장 때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범인의 면식 요소인가, 원한의 요소인가? 결론은 나약한 인간이 순간에 터진 폭발 때 가장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감추고자 할 때 토막을 낸다는 생각보다 내가 발견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심리가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발견되기를 지연한 사건일수록 가까이 있는 존재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나약함이, 비급함이 왜곡된 현장이 가장 잔인하더라. 그런데 우리 모두 그 나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럴 때 내가 성장하고 자랄 때 나의 나약함을 알고 나의 부모가 나의 부드러움을 알고 그것을 함께 키워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한데 우리는 각자의 시선으로 그걸 그냥 평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근데 우리 모두에게 나약함이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나약함과 비겁함. 그러면 이 피해자도 많이 보셨잖아요. 네.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인간은 이렇다라는 거는 매우 어려운데요. 네. 그냥 또 강해질 수가 있잖아요. 희망적인 거꾸로. 말을 하나 하자면요. 네. 사건이 정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강도강간을 당했는데 진짜 범인을 추적할 방법이 너무 막막한. 그런데 피해자 믿고 할 때가 있어요. 그 피해를 당하고도 그 지점을 기억하고 그걸 끝까지 재판에 끌고 가겠다는 마음이 있는 분을 만났을 때는 그래, 이분이 겪은 시선만으로, 이분이 겪은 감정만으로 유죄까지 갈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가자. 그러한 피해자분이 계시고 또 너무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하염없이 무너지고 어떤 때는 자살 시도하시는 분까지 만나 뵈야 될 거잖아요. 그때 너무나 안타깝죠. 그거는 누구도 감당해 줄 수 없는 시간이니까 그냥 우리들의 한 행동이, 우리들의 적극적인 어떤 활동의 일들이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라는 그 희망이 조금이라도 전달되길 바랄 뿐이지 그 무너져가는 피해자분 보고
또 할 수 있는 말이 잘 없어요. 그 적정한 거리를 잘 유지해 주는 거, 네. 예, 그것 또한 매우 어렵고요. 또 피해자에 맞게끔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위로를 주기도 너무 어려워요. 매우 힘든 것 같아요. 이게 형사가 범인을 한 사람 잡고 그 일이 끝난 게 아니라요. 네. 진짜 10년, 20년 지나서 유가족을 만나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게 느껴져요. 유죄가 내려진 사건에도. 그리고 우스갯소리로요. 참고인 목격자가 있는데 도움을 안 줘요. 그러면 이제 형사들이 막 와서 아니 왜 이렇게 도움을 안 주냐고 그래요. 그럼 제가 딱 한마디 하죠. 너라면 도와주겠니? 그 인간에게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 그 수많은 루틴이 있는 게 우리의 현장들이기 때문에 네. 내가 범인을 잘 잡고 유죄가 내렸다. 아 이걸로 이 일은 잘 끝났다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파장들이 네.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발 사건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한테 사고는 예견되어 있지도 않고 준비되어 있지도 않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에 사고는 포함되어 있다. 안전사고도 그렇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 살아가는 일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그게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평상시를 유념하면서 사는 사람의 예방 능력과 회복 능력과 치유 능력은 다르더라는 거죠. 제주도로 가셨어요. 가서 이제 은퇴 제2의 스테이지, 제2의 네. 삶을 시작하셨는데 제주도로 가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어린 날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꿈지겠다고 경찰관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지금의 친구들처럼 구체적으로 계급의 의미, 계급의 목표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착한 경찰관이 되겠다는 것에 가장 가까웠던 게 형사였고 그 형사가 준 구체적 삶이 저는 좋아서 3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형사과장이 돼 보니까 손발이 안 움직이는 형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입만 살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의 그 친구들한테는 실패도 자산인데 자꾸 제가 예견하려고 그래. 근데 입으로만 살고 있는 저 또한도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만둘 때가 됐구나. 이제 내 인생에 새로운 도구가 또 필요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만두면서 제주도를 택한 이유는 제가 형사하는 동안에 정말 휴가 때 외에는 이렇게 일상이 거의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행이 저에게 준 위로가 커요. 그리고 어찌 보면 삶도 내 인생도 여행처럼 왔다가 가는 거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네. 거기에 여행지라고 생각하는 제주도의 삶. 산과 바다가 가까이 있고 네. 큰 자연 아래에서 여행지에서 사는 삶. 네. 그게 이제 저의 노마드 인생과 맞을 것 같아서 네. 제주도를 선택했고 네. 지금 8년째 제주도를 살고 있는데 8년째요? 네, 4년은 경찰관으로 또 근무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퇴직을 하고 또 4년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하늘이 주는 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에서 여행지라고 다 오면 꼭 들리잖아요. 네. 그때 그래 서울 사람들 참 힘들게 사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주도를 선택한 이유는 아주 적절했고 네. 그리고 그 제주도의 자연의 위대함은 지금도 충분히 즐기고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제주도 집에 또 어떤 서재를 만드셔가지고 또 지금은 지인들만 오세요? 아니면 지인들만 오죠. 지인들만 남들은 이제 책방을 만들었다 이러니까 바로 북카페 바로 연결해서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을 파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바로 하세요. 네. 그냥 한 25평 되는 건물에 네. 약간의 다락방이 있는 복층에 한 4,000권의 책이 있는데요. 18년도에 짓고 네. 4년 동안을 이제 현직에 있으면서도요. 부지런히 제가 소장했던 책의 3분의 1가 하지만 이건 제가 소장했던 책이고 내가 그럼 사람들한테 무엇을 읽히고 싶어서 이 공간에 왜 사람들을 오게 하고 싶어서 이 책을 둘까를 생각하니까 30년 현장이 감정이 터진 현장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정이 사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떤 감정에 치중하는 사람인지 볼 줄 모를 때 그게 순간에 터졌을 때 더 큰 범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감정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삶 속의 그 감정이 뭔지 때문에
심리학 서적 중에서도 감정에 관련된 책, 그리고 인문학 서적, 철학 서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들다 보니 추가한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신 분석. 아, 그렇죠. 중요하죠. 예. 예. 그리고 꼭 마지막에 논하고 싶은 게 죽음이라서 죽음학에 관련된 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공간이 예. 소박합니다. 저는 이제 사진으로 네. 그 공간을 봤는데 너무 소박한 것보다는 전 너무 제가 가고 싶은 좀 일단 멋진 곳이던데요.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죠. 네. 사람들 사이에 이제 먼저 딱 도착했는데 네. 담이 너무 낮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형사님 왜 CCTV가 없죠? 그래요. 그러면 이 형사 집에 CCTV 달려 있으면 쪽팔리잖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웃자고 한 얘기고 네. 담이 낮아서 범인이 못 들어와요. 오히려. 본인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외의 발상의 사람들이 그렇구나. 웃고요. 네. 그다음에 담이 낮기 때문에 저희 집 마당에 서면 하늘이 90%가 보입니다. 멋지겠다. 예, 네.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이 고개를 들 수 있는 건 네.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특권인데, 예. 그래서 그 점에서도 사람들이 의외의 구조다 그러고요. 사실은 이제 책방도 3칸을 나눠서 네. 칸칸이 앉으면 그냥 나만의 공간처럼. 네네. 그래서 자신을 보기 좋으라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그 구조를 약간 마루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서 네네. 하늘을 보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풀어 헤쳐지죠. 네네. 그래서 의외로 저희 집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잘 우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직업이 제 삶의 정체성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는 것에 선택한 첫 번째 도구가 경찰관이었던 거지. 그렇다면 이제 어린 날은 착하게 살고 싶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던 어렸던 나이고, 그리고 그 착하게 사는 삶의 태도가 저이기를 바랬던 거잖아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이왕이면 그 강연도 돈의 가치보다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이것도 오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나에게 그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이어야 되고요. 또 그 마음이 단단해졌을 때 그게 10년 살고 20년 살아서 그게 또 자연스럽게 작은 선한 파장이 있는, 네. 그래서 형사의 연장선상에 그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그 사람이면 좋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기 오늘 박명 선생님 너무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귀한 말씀 저희하고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박미옥 형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이 강력계 형사의 삶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 사람에 대한 애정과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33년간의 형사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은요, 형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한테도 정말 큰 가르침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에서의 이 새로운 삶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전해주실 이야기가 정말 기대가 되고요. 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자도 피해자도 결국 사람이고요. 그 안에 있는 아주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형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함께해 주신 박미옥 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예.